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학 평형과 평형 상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평형은 우리가 화학원 동적 평형에서 아주 살짝 다루는 개념인데요. 동적 평형을 이해해야 화학 평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적 평형 개념이 아예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선생님의 화학원 N분화학 동적 평형을 참고하시길 바라요. 바로 동적 평형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평형이란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동적 평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바로 물리 평형과 화학 평형이었는데요. 물리 평형은 물리 변화에서 나타나는 동적 평형이었고요. 화학 평형은 화학 변화에서 나타나는 동적 평형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화학식이 변하지 않는 반응에서 나타나는 동적 평형을 물리 평형, 화학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동적 평형을 화학 평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번에 배울 건 화학 평형이고요. 화학 평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뭘 배웠냐? 바로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질소의 가역 반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색깔 기억나시나요? 이산화질소의 색깔은 젓갈색이었고요. 사산화이질소의 색깔은 무색이었습니다. 이 반응은 정말 잘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시험관 속에다가 이산화질소를 먼저 넣거나 또는 사산화질소를 먼저 넣어두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역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이산화질소는 사산화이질소로, 사산화이질소는 이산화질소로 바뀌는 반응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이산화질소를 먼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젓갈색 기체가 시험관에 들어있는 모습이 보이죠? 시간이 지나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똑같아지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서 색깔이 옅어진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물어봤었냐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NO2가 N2O4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나? 또는 N2O4가 NO2로 바뀌는 반응이 일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는데요. 반응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게 동적 평형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응 속도에 대한 언급인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동적 평형은요, 전부 다 물리 평형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리 평형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반응 속도는 일정하고 역반응 속도가 빨라지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 평형은 그렇지 않아요. 화학 평형은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정반응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농도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농도가 진할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고 농도가 연할수록 반응 속도가 느려요. 시험관 속에 NO2 기체를 넣어두고 반응을 진행시킵니다. 그럼 NO2 기체가 N2O4 기체로 바뀌면서 시험관 속 NO2의 양이 줄어들 거예요. 기체의 경우에는 항상 자신이 담겨있는 용기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부피는 일정한 상황입니다.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양이 감소한다면 기체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NO2 기체의 농도가 감소하면서 NO2 기체가 일으키는 정반응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용기 속에 들어있는 N2O4 기체의 양은 늘어나면서 N2O4의 농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역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이러다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면 어떤 상태에 도달한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이게 바로 화학 평형과 물리 평형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화학 평형이기 때문에 정반응 속도는 느려지고 역반응 속도는 빨라지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배워볼 내용은 평형 상수입니다. 먼저 예시 화학 반응식을 준비해 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반응이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우리는 평형 상수를 정의합니다. 먼저 식을 작성하는 방법부터 보여드릴게요. 평형 상수 식은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에 생성물의 농도의 곱으로 표현합니다. 이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 농도의 개수만큼을 지수 자리에 올려주면 평형상수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형상수식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평형상수는 화학 반응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어진 이 화학 반응식에서 온도가 25도로 일정하게 유지될 때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2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응이 진행되면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반응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항상 평형상수 값은 2가 나와야 돼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처음에 반응물의 양을 달리하에 넣는다 하더라도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항상 동일한 농도의 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화학평형 법칙 또는 질량작용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동일한 화학 반응에서 온도가 일정하다면 반응물의 농도를 다르게 하더라도 화학평형에 도달했을 때에는 일정한 농도비를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꼭 아셔야 되는 평형상수의 특징 5가지를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평형상수는 농도의 곱으로 계산하는 값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위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까 언급했던 대로 평형상수는 반응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통 반응의 종류를 다르게 주진 않기 때문에 한 반응에 대해서는 온도에 따라서만 평형상수가 달라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순수한 고체와 액체는 식에 표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주어진 식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농도에 대한 식이잖아요. 순수한 고체와 액체는 진하기가 변하지 않죠. 즉 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고체와 액체는 평형상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순수한 고체와 액체는 따로 평형상수식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 반응에서의 평형상수에 이미 순수한 고체와 액체의 농도가 들어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수한 고체와 액체의 농도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평형상수식에 넣어주지 않는 거죠. 네 번째, 기체 사이의 반응의 경우에서는 이 식을 계산할 때 몰농도 대신 부분압력식을 사용하셔도 괜찮은데요. 보통은 다 몰농도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네 번째는 기억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다섯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정반응의 평형상수의 역수입니다. 반응이 역반응으로 바뀌게 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위치가 바뀌죠. 그 말은 평형상수에서 분모와 분자의 위치가 바뀌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정반응의 평형상수의 역수로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만 들었을 때에는 아직 평형상수가 뭔지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감이 안 올 때는 바로 예제로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죠. 예제로 정리를 하다 보면 평형상수가 이런 거구나. 다음 시간에 배울 반응지수는 평형상수랑 이러한 관계가 있구나. 다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반응의 평형상수식을 우리가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형상수식 작성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순수한 고체와 액체는 평형상수식에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물질의 상태를 꼭 한번 고려해 주셔야 돼요. 셋 다 상태가 기체니까요. 바로 평형상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분모에는 반응물의 몰농도의 곱이 들어가는데요. 일산화탄소 앞에 계수에 2가 붙어 있죠. 그럼 CO 의 몰농도에는 뭘 붙여줘야 돼요? 제곱을 붙여줘야 되고, 산소의 경우에는 계수가 1이니까 따로 제곱 필요 없이 O2의 몰농도 써주시면 되고요. 반응물 분해 생성물 CO2 있죠? 그럼 CO2의 몰농도를 써주시는데 이번에도 앞에 계수가 있기 때문에 CO2의 몰농도의 제곱 이렇게 붙여주시면 위에 주어진 반응식의 평형상수 계산식이 됩니다. 바로 두 번째 예제 봐보도록 할게요. 탄산칼슘, 산화칼슘, 이산화탄소 사이의 가역 반응인데요. 이번에도 평형상수식을 쓰기 전에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물질의 상태부터 확인해야겠죠. 탄산칼슘의 상태 고체, 산화칼슘의 상태가 고체잖아요. 순수한 고체는 화학평형식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두 번째 예제에서는 누구만 화학평형식에 넣어주면 돼요? 이산화탄소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예제의 평형상수는 바로 CO2의 몰농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순수한 고체나 액체가 포함되어 있다면 빼주시고 기체나 수용의 상태를 가지고 평형상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건 주어진 반응식을 보고 평형상수를 계산하는 식을 만들어 봤잖아요. 이번에는 이 식을 만들고 직접 평형상수까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제를 하나 준비했어요. SO2와 O2가 반응해서 SO3가 만들어지는 가역 반응이 나와 있고요. 어떤 온도에서 부피가 2리터인 강철 용기에 반응물을 넣고 반응을 시켰더니 평형에 도달했을 때 생성물이 이만큼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온도에서의 평형상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처럼 우리한테 평형상수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뭘 확인해 줘야 되냐? 바로 부피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보통 평형상수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강철 용기에다가 실험을 진행합니다. 강철 용기는 어떤 용기예요? 부피가 변하지 않는 용기거든요. 그럼 부피가 2리터인 강철 용기라고 했으면은 여기에 주어진 모든 기체의 부피는 2리터로 일정한 상황이에요. 왜 부피를 체크해야 될까요? 평형상수식을 보면은 여기에 대괄호로 써져 있는 요식 있잖아요. 의미가 뭐예요? 몰농도예요. 근데 몰농도는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피가 달라지면요.
동일한 양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물질의 몰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에는 부피가 몇 리터인지 글에 나와 있다면 글을 체크하시고요. 그림이 나와 있다면 그림을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개수비가 2대 1대2니까 반응물하고 생성물 2대 1대2로 반응하고 생성되겠죠. 개수비 써두시고 처음에 존재하는 반응물의 몰수 0.6몰, 0.2몰 써주고 반응의 결과로 생성물이 0.2몰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0.2몰은 두 번째 줄에다가 써주셔야겠네요. 개수비가 2대 1대2니까요. 생성물이 0.2몰 만들어지려면은 반응물 SO2는 0.2몰 반응하고요. O2는 0.1몰 반응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정리해주면요. SO2는 0.4몰, O2는 0.1몰, SO3는 0.2몰이 남아있는 상황이겠네요. 이거를 바로 몰농도식에다가 대입하면 안 돼요. 몰농도는 1리터에 들어있는 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피가 2리터라고 나와 있다? 그럼 부피를 고려해서 몰농도를 다시 구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몰수는 2리터에 들어있는 몰수이기 때문에요. 1리터에 들어있는 몰수, 즉 몰농도로 바꾸려면은 전체 값을 각각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SO2의 몰농도는 0.2몰농도, O2는 0.05몰농도, SO3는 0.1몰농도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주어진 몰농도를 가지고 평형상수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평형상수식을 보면은 SO2 앞에는 계수 2, 즉 SO2 몰농도의 제곱 곱하기 O2의 몰농도 분의 SO3의 몰농도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평형상수 계산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소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곱을 쓰기보다는 일일이 풀어 쓰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쓰겠다는 거냐면요. K는 분모부터 쓸게요. 먼저 우리가 써야 되는 게 0.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0.2의 제곱으로 쓰는 게 아니라 0.2 곱하기 0.2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SO2에 대한 값 썼으니까 이제 O2에 대한 값 써야겠죠? 곱하기 0.05 분의 마찬가지로 SO3 앞에 계수 2 붙어 있잖아요. 제곱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곱 쓰지 않고 0.1 곱하기 0.1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지우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지우면은 2가 남고요. 0.1 곱하기 2는 0.2니까 이렇게 다시 지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분모에 0.2만 남아있으니까요. 계산해주면 평형상수는 5가 나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형상수를 계산해 줄 수 있어요. 평형상수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라고요? 무조건 부피를 체크하고 부피에 대한 몰농도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줘야 된다. 만약에 용기의 부피가 1리터로 나와 있다? 그럼 주어진 몰수를 바로 몰농도처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형상수의 크기가 갖는 의미를 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상수의 크기가 갖는 의미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렇게 A와 B 사이에 가역 반응이 주어져 있다면 평형상수는 A의 몰농도분의 B의 몰농도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평형상수가 1보다 매우 클 때 또는 1보다 매우 작을 때 이 반응이 어떤 상태에서 화학평형에 도달하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형상수 K가 1보다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분수식에서 분모보다 분자가 매우 크다는 거잖아요. 즉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양이 많은 상태에서 화학평형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 상태, 즉 A가 B로 많이 바뀐 상태에서 화학평형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화학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보면은 반응물의 양보다 생성물의 양이 훨씬 많은 상태일 것이다. 이런 식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평형상수가 1보다 매우 작을 때는 반대겠죠. 분수값이 1보다 매우 작다라는 의미는 분모값이 분자값보다 크다는 거예요. 즉 반응이 거의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요. A의 몰농도가 B의 몰농도보다 훨씬 더 큰 상태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때문에 반응물의 양이 생성물의 양보다 매우 큰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주어진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에 따라서 조금씩 값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 평형상수가 1보다 매우 크다면은 화학평형에 도달했을 때 생성물의 양이 더 많고 평형상수가 1보다 매우 작다면은 화학평형에 도달했을 때 반응물의 양이 더 많다. 이런 정도로 일반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화학평형과 평형상수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점점 내용을 하나씩 더 쌓아갈 거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